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로 넘어온 이른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두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서 법적으로 다퉈볼 것임을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한때 국민의힘 대표를 맡았었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준석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준석 의원님은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적 여정 함께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표직 물러나는 과정이랄지 그다음에 신당 창당에서 지역구 의원 당선되는 과정 거치면서 네. 윤 대통령과 주로 이제 대척점에 서 왔습니다. 예. 과거 이제 윤 대통령 행보를 직접 경험하고 바로 옆에서 지켜봤던 여당 대표로서 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그 위의 행적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한 지난주인가요? 그 외국 언론사와 인터뷰하면서 이 상황을 한 문장으로 평가해달라 했을 때 제가 다소 도발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꼴 좋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실 제가 뭐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할 수 있지만요. 윤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독선이었습니다. 이 국가를 경영한다는 것은 본인이 당선되고 나서도 많은 사람의 조력이 필요한 것이고 때론 본인이 어떤 엇나갔을 때 제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바른 소리를 하고 이런 사람들 다 내쳤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지난 한 3년간 윤석열 대통령을 여러 가지에 비유했는데요. 처음에는 좀 행동이 이상하다고 돈키호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는 주변에 아무도 고언을 하지 않는다. 네. 이제는 홀로 남았다. 그런 의미에서 벌거숭이 임금님을 얘기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계속 이런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말 그들만의 세계에 갇혀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엄석대에 비유하게 됐거든요. 네. 그때마다 많은 분들이 야 윤석열 대통령 싫어해서 그냥 아무거나 갖다 붙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보였던 행태 그래서 지금 보이는 행태가 딱 그 세 가지와 일치합니다. 가까이서 지켜보신 바에 따르면 그렇다는 예,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고요. 자, 심지어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원인과 관련해서 분석할 필요도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이 계엄이라는 것이 예. 사실 이미 시대착오적인 개념이고 두 번째로는 대통령이 이걸 통해서 뭘 얻을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은데 이제 달려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것은 얼마나 보수 진영의 음모론자들이 이 망상에 빠져 있으면은 부정선거론 같은 거로 전국을 뒤집을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국헌을 문란하게 합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 대통령 주변에 있는 소위 본인들은 애국 보수를 하겠지만은 예. 그냥 망상 보수입니다. 예. 망상 보수다. 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실행에 옮겨진 그런 경우가 지금 경우고요. 예. 자, 윤 대통령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포기하지 않는다. 헌재에서 법적으로 다퉈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준석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제기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단언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단언코란 말을 쓰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까지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예. 본인이 법률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어떤 지점을 방어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스타 검사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잡아놓고 이렇게 치주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 잡아놓는 거에만 익숙하다 보니까 어떻게 방어해야 되는지는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방어하는 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으로 보인다는 말씀 이제 하시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게 현재 내란죄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줄기가 이제 그 절차가 예정돼 있는데 두 건 모두 지연 전략 쓰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부터 이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네.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말을 가끔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 두 분이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국민들의 눈치는 아랑곳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미지가 좀 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뭐 수사와 그리고 탄핵 심판에 있어가지고 지연 전술을 펼친다는 게 예.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입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도 5가지 재판 지금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일반인이라면 상상할 수 없이 지금 재판이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지금 1심 결과가 나온 선거법마저도 지연시키기 위해서 뭐 송달을 거부하다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판단을 최근에 받는다든지 네네. 이런 것들은 현직 대통령도 참 눈살 찌푸리게 되는 것이고 또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분도 참 눈살 찌푸리게 하는 것인데 제가 양비론을 정말 싫어하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꼭 지적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반헌법적 행위를 한 대통령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이 탄핵 절차도 진행한 건데 사실 이재명 대표가 노리는 게 뭐겠습니까? 지금 본인에게 제기된 형사적 혐의들을 네. 지연 전술로서 나중에 혹시라도 대통령이 되면은 형사 불소추 특권을 이용해 가지고 그것을 막아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사 불소추 특권이 그런 거 하라고 주어진 특권이 아니거든요. 대통령 재임하는 동안에는 그런 통치행위에 대해 가지고 아무나 고소고발 남발해 가지고 이렇게 수사받고 이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거지. 언제 취임하기 전에 아니면 선거 전에 있었던 범죄에 대한 방탄을 하라 그래가지고 그런 제도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헌법 취지에 맞지 않게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지연 전술도 반헌법적이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 최근에 좀 강한 어조로 쓰레기차 분뇨차? 예 예. 그걸 했던 거거든요. 예. 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과오를 딛고 우리가 세우는 새로운 정부가 있다면은 윤석열 정부보다는 좀 도덕적이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데 비슷한 그런 어떤 행태를 보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자, 말씀해 주셨고요. 자, 한 2시간 전에 네.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 아직 뭐 정식 변호사로 선임된 건 아닌데 석동현 변호사가 약간 뭐 기자회견을 계속 하고 있어요. 자, 뭐라 그랬냐면 윤 대통령은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탄핵 심판 과정의 내란죄는 정리될 것이다.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비상계엄 하나로 수사의 탄핵까지 받게 돼 답답하다. 고 윤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석동현 변호사가 전했습니다.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다. 자, 왜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제 이분이 그러니까 세상과 격리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얼마나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는지.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KBS 안 볼 겁니다. 이분에게 너무 밋밋할 겁니다. 어딘가 유튜브 틀면은 내란 아니다. 탄핵 안 된다. 이런 거 보면서 보고 싶은 거 찾아보고 계실 거거든요. 이미 이분의 핸드폰을 보면요. 알고리즘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는 얘기는 절대 볼 수 없을 겁니다. 아, 그래요? 저는 이게 지금 뭐 대한민국 대통령의 그러니까 여론을 파악하는 알고리즘 자체가 망가졌다. 네.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네. 저는 이걸 저희가 이런 것들을 통치하는 내내 보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부산 엑스포에 대한 관점도 대중이 보고 있는 거와 달랐고, 그 다음에 총선에 대한 예측도 대중이 보는 거와 달랐고, 그 다음에 잘 생각해 보면은 예전에 그 강서 보궐선거에 대한 그런 느낌도 달랐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고 있는 거다. 네. 참 안타깝습니다. 네. 내란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 올해 운이 트이니까 이 시기 놓치면 안 된다.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모 언론이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게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거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대통령이 사실 한 삼국시대쯤 되면은 조선시대는 아니야. 삼국시대쯤 되면 뭐 할 때 선왕당 뭐 이런 거 나와가지고 네. 사실 토속신앙이나 이런 게 나오는 거지. 삼국시대 중반에 불교 들어오고 이러면서부터 사실 이런 것들도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는 네. 잘 활용되지 않았거든요. 네네. 근데 이걸 지금 21세기 들어가지고 대통령이 이런 연루된 흔적이 나오는 거는 정말 부끄러운 거죠. 저는 만약에 이런 대통령 하에서 우리가 정말 상상하기도 싫지만 전쟁이라도 났으면은 무슨 뭐 예전에 나오는 뭐 그런 어떤 전통 사회처럼 길이를 택해서 전투하고 뭐 이랬을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을 이제 경찰이 확보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정치인들, 언론인들, 뭐 판사 등등 수거 대상으로 표현하고 국회 봉쇄, 뭐 NLL 뭐 얘기도 쭉 나오고 한다는데 이런 부분이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너무나도 이야기가 이제 거대하기 때문에 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구체적인 계획이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망상이거나거든요. 네. 저는 이게 제발 망상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획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국군 통수권이라는 것이 위험한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사용될 수도 있었다라는 인식이 들거든요. 네. 저는 정말 매일매일 실망의 연속입니다. 네.
자,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일까지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소추 추진하겠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 조건부 탄핵 방침에 개혁신당도 동의하고 계세요? 저는 탄핵을 하려면요. 네. 그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현행법에 위반하거나 아니면은 헌법에 위반하는 사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내란 옹호다 아니면 뭐 김건희 특검을 반대하면 옹호다. 저희는 이 내란과 김건희 특검에 다 동의하는 정당이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한덕수 총리 탄핵으로 갔을 때는 저희 당내에서 논의해봐야겠지만은 국정 마비의 상황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외 신인도나 아니면 경제 여건에 대해서도 저는 이게 어떤 파급 효과를 가질지 범야권 내에서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대통령이 탄핵된 거 하나만 그리고 대통령이 계엄한 거 하나만으로도 경제에 미치는 파급이 장난 아닌데요. 지금 미국에서 최근에 한덕수 권한 대행과 외교적인 이제 교섭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논의를 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해외 국가들은 그래도 한덕수 대행 체제를 인정하는 분위기인데 네. 여기서 갑자기 이건 또 탄핵되면은 그 다음에 국제적인 우리의 위상이나 신인도는 또 영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내란과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면서도 이런 탄핵 추진에는 굉장히 신중합니다. 자,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찬성한다. 하지만 그것과 연관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제 탄핵 소추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더 판단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예. 자, 만약에 이제 그래서 탄핵 소추 절차로 막 간다고 했을 때 이게 무슨 그 충족 요건이 3분의 2냐 2분의 1이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건 법적으로 어떤 게 맞다고 보세요? 저는 법적으로 2분의 1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아, 그러세요? 예, 네. 3분의 2로 가면 이제 대통령의 신분 자체가 돼버리는 건데 지금은 권한대행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저는 2분의 1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여야정 협의체 논의가 본격화되고 26일 첫 회의 열기로 했고 어쨌든 이거는 뭐 이런저런 이유를 다 떠나서 뭐 잘 된 것 같아요. 일단 네. 이 부분은 자 가장 시급히 다뤄야 할 현안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저는 윤석열 정부의 이제 의사결정이라는 거를 네. 국민들이 그 이제 대충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계엄도 얼마나 허술하게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반대 속에서 진행했던 정책들 예를 들어 의정 갈등이라 표현하는 네. 의대 2,000명 증원 이런 것도 과학적인 근거나 이런 게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원상복귀를 하는 여야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12월 말이면은 의대 증원에 의해서 정시 인원을 뽑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 사실상 이런 방침의 전환이라든지 왜냐하면 지금 공고된 인원보다 적게 뽑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학교별 판단에 따라 가지고 그래야 의정 갈등 같은 것들이 먼저 정상화되고 그런 경제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세밀하게 따져가지고 여야 간의 대립으로 인해 가지고 한동안 풀리지 않았던 것들 풀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자, 전국 농민의 총연맹 민주노총이 지난 주말 서울 서초구 남태령 과천대로 일대에서 28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하다가 이후에 뭐 시민들의 요구도 있고 뭐 민주당도 일부 거기에 관여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길이 트여서 자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는 트랙터 시위를 한남로 대통령 관저 인근까지 진출해서 벌이다가 이제 돌아갔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주말이기 때문에 교통 상황이 뭐 출퇴근이나 이런 상황이 없기 때문에 다소 양해되는 상황이었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전농에서 이런 시위를 하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남태령을 봉쇄한다고 하면서 사실 이런 대립 또는 이런 어떤 대치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거든요. 경찰은 어떤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했겠지만은 자금의 분노와 민심에 대해 가지고 다소 유도리 있게 이런 규정을 적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 네. 이게 다만 이제 이 시위 과정에서 다소 우려스러운 구호들이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집회 목적엔 당연히 정치가 있었다 생각하고요. 네. 근데 지금 우려스러운 구호가 뭐죠? 결국에는 뭐 노래나 이런 것들 부르는 과정에 제가 직접 언급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정치 세력화된 결국 진보당이나 이런 쪽에서 이런 시위에 있어서 상당한 참여를 했고 뭐 당연히 전농은 원래 그런 성향인 단체니까요. 네네. 그런 것이 이념 갈등의 어떤 요소처럼 비춰지긴 하는데요. 저는 그게 어떤 이념 성향을 가진 분들이라도
시위나 집회에 있어서 항상 관대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 경찰의 처사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국회의원 몇 분이 가가지고 중재안을 만들어서 일부 예. 트랙터가 진입하도록 한 건 이것은 뭐 적절한 타협안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적절한 타협안이었다.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 국민의힘이 심한 내용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 지도부가 붕괴됐고 예상 못했던 최고위원 2명도 막 전격 사퇴를 했어요. 네. 이후 비대위원장을 지금 선임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 보여요. 일단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한동훈 대표 사퇴 그 배경이 뭐라고 보세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좀 정치에 있어가지고 네. 사상 누각을 좀 쌓아올리고 있었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젊은 나이에 발탁해가지고 그 자리에 간 것이고 네. 그리고 나중에 비대위원장 선임할 때도 당에 있던 사실 선배 정치인 김기현 대표를 윤석열 대통령이 억지로 끌어내리고 그다음에 본인에게 큰 특혜를 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총선에 실적이 없는 상황에서 다시 이제 또 당대표에 도전하고 근데 사실 내리막길에 들어선 윤석열 정부라는 걸 알면서도 본인이 자임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이 몰락하는 그런 운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독배를 들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정치인은 사실 뭐를 할 때보다 네. 쉬는 타이밍을 잘 잡는 게 중요하고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산은 그분 등산을 참 좋아하셨는데 네. 산은 오르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더 힘들다. 이게 관절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네. 네.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고 할 때 그 중요함의 비중을 이야기하는 건데 오를 때보다 내릴 때가 더 위험한 건데 네. 그걸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좀 체감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근데 한동훈 대표가 이번 계엄 선포 이후에 어쨌든 해제에는 좀 발빠르게 앞장섰고요. 네. 계엄 해제 이끌어내는데 좀 뭐 기여했다고 이제 보고 그 이후에 탄핵 반대한다고 했다가 대통령 조기 퇴진 의사 없음을 확인했다면서 탄핵 찬성 당론 제안했고 자, 당내 강한 반발 속에 지도부 붕괴되면서 사퇴했습니다. 여당 내에서 뭐 탄핵 가결파 색출론까지 나올 정도로 강경파 목소리가 높이는 그런 형국인데 네. 이런 여당의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양쪽 다 양비론을 제가 진짜 싫어하는데요. 예. 뭐 어느 곳 하나 긍정적으로 평가할 분이 없어가지고 다만 이 문제에서 그 지향점으로는 한동훈 대표가 지향하는 부분이 맞아 보입니다. 이런 탄핵에 대한 선명한 입장과 예. 그리고 윤석열 정부 실정과의 당의 차별화가 옳은데 네. 그걸 구현한 방식이 갑자기 중간에 뭐 한덕수 총리와 함께 한한 체제를 뭐 하려고 한다든지 소통력 행세하려고 한다든지 이거는 기술적으로는 방법론은 아주 잘못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대상이 그렇게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렇다 하는 거죠. 자, 국민의힘에서 요즘도 자주 나온 소리가 이제 보수 재건입니다. 네. 자, 개혁신당 스펙트럼상에서 보수 정당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보수 재건 목소리 높인 상황에서 이제 소수 정당인 개혁신당이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국민의힘이 참 딱한 게요. 보수 재건 다 해놨다가 다시 무너뜨린 거거든요. 이게 제가 비유하는 게 동물원에 가보면 이게 비버를 동물원에 이렇게 사육하면요. 네. 비버가 집을 지어놔요. 그럼 또 운동하라고 집을 다 부신 다음에 저쪽에 던져놔요. 그럼 또 짓고 그 쳇바퀴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사실 보수는 2021년, 2022년 김종인 이준석 체제를 거치면서 3연속 선거 승리 이러면서 완벽하게 재건됐고 그 방향성도 중도와 그리고 젊은 세대까지 끌어올 수 있는 방향으로 갔어요. 네. 그런데 그거 싫다고 다 부셔놓고 또 뭘 재건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 무슨 동물원 사육사가 비버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왜 부셨는지부터 자성하라고 하십시오. 그거는. 네. 예. 자, 이준석 의원님 내년 3월 31일이 40번째 생일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럼 그 이제 나이에 주목하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나이가 이제 언급되니까 출마 가능성 열어놨습니다. 대선 도전 조기 대선 치러진다면 네. 대선 도전 쪽에 무게 실려 있습니까? 저는 제가 정치를 저도 이제 12년, 13년째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대선도 그렇고 선거가 더 이상 선악 구도로 치러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절대적인 선도 절대적인 악도 아닌데 상대를 악마화하고 이런 방식으로 선거 치러가지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네. 미래지향적인 아이템들을 들고 나와서 그걸로 경쟁하는 상황이 돼야 되고 저는 그거 잘할 자신 있습니다.
결국엔 대한민국의 교육 문제 아니면 뭐 과학 기술 문제 이런 것들 시대에 맞게 다뤄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정치하는 거 보면요. 사실 저는 매번 제가 과방위에 있지만은 KBS에 맨날 주문하는 것이 제발 누구 잡혀가고 누구 뭐 방탄하고 이런 뉴스를 아예 KBS에서 내지 말아달라. 대한민국이 지금 산업이 과거에 비해서 위태위태한 상황이고 우리가 언제 여수의 화학단지 그리고 포항의 철강단지 그리고 반도체 이런 산업들을 걱정했어야 됐습니까? 지금 네. 국제 글로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치가 돼야 되는 거지. 누구 감옥 가고 방탄하고 이런 거는 정말 그들만의 리그에서 법률가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희한한 게임의 룰입니다. 네. 이제 어쨌든 대선에 출마하게 되면 새해도 중요하잖아요. 예. 제3세력 자리매김입니까? 아니면 보수 진영 전체를 아우르는 판짜기에 이제 뛰어드십니까? 저는 제가 국민의힘 대표를 해보기도 했고 저는 보수 진영은 재건이 아니라 네. 완벽하게 새로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그리고 비우는 과정도 필요할 거다. 국민의힘이 저는 발전적 해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뭐 개혁신당이 당세가 적다 해서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프랑스의 마크롱은 어땠습니까? 결국에는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이기고 그 다음 총선에서 다시 이제 새를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 봅니다. 지금 자꾸 뭐 덩어리를 지어야 된다? 그거는 기성 정치인들의 자신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이야기고요. 저는 새로운 판 짤 수 있다. 국민들이 도와주시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0184님이 안녕하세요. 이준석 의원님. 전에 롤모델 버락 오바마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영원한 롤모델인가요? 저는 롤모델이라기보다는요. 네. 버락 오바마를 제가 2004년에 그때 미국에서 데뷔할 때 제가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그 네. 연설이나 수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인상 깊게 보고 예. 그런 부분을 담고 싶습니다. 그런데 모든 면에 있어서 오바마가 하는 것이 다 옳은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적어도 말로써 감동을 주는 정치 이런 면에서는 오바마의 그런 방식을 선호합니다. 네. 마지막 시간은 거의 다 됐지만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예. 최근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양상의 두드러진 특징이 젊은 세대들이 참여해서 뭐 즐기는 듯이 그 네. 집회 시위에 참여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또 여성 참여도도 높아 보입니다. 자, 지금 광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는 전 세계가 우리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놀라고 있다. 네. 이 평가에 동의하고요. 특히 여성들이 정치의 일선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예. 전세적으로 보기 어려운 게 원래 시위라 그러면은 유럽 어느 나라나 그렇고요. 굉장히 과격하기 때문에 치안이 안 좋은 나라에서는 여성들이 참여할 엄두도 못 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 역시 대한민국은 치안이 안전하게 유지되고 높은 시민성 때문에 현장의 관리도 잘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아주 독특한 문화가 발달하고 이게 또 대한민국 민주주의 하나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